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아마 그 쟁점 법안을 두고 또다시 격돌할 네.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켜켜이 격돌 법안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지난 국회 때부터 논의가 무르익었던 부분이고 네. 사실 더는 연기할 수 없다. 어떤 정파나 여야 이렇게 바뀔 때마다 방송이 휘둘리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뭐 KBS 이사진 등을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여러 경로로 이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니 그럴 거면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냐. 왜 우리 정부 네. 들어서 이걸 하겠다는 건 의도와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맞서고 있고 또 하나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 순직해병 특검 네네. 법안인 거죠.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한 이 향배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더더군다나 한동훈 신임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거는 안 받을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켜보다가 다시 재부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각 당에서 지금 지도부가 좀 바뀌고 있는 지금 시기인데 더욱더 이제 그 강경하게 갈등이 격화될지 아니면 이제 조금씩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갈지 저희의 바람은 이제 후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잘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그 이진숙 후보자에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귀에 대고 네. 저와 이렇게 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 속삭이는 장면이 네. 딱 포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된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가 이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국회에서는 이제 위증의 죄를 이제 물을 수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 증서를 상임위원장한테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제출을 하고 이제 목례를 가볍게 네. 하기 마련인데 제출하고 휙 돌아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기선제압 성격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워낙에 이제 격돌하는 가운데 열렸던 청문회니까. 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경파로 분류가 네, 되기도 네. 하는데 일단 불러 세웁니다. 네, 네. 이진숙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뒤돌아보죠. 그러니까 일로 와보세요. 네, 네. 라고 하면서 인사도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발언에서는 네. 아니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네.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제가 정확한 어디 벌쭘하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네. 표현하니까 네. 제가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인사합시다라고 해서 목례를 두 분이 나누고 이렇게 악수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귓속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네. 나중에 보도해 보면 저랑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선 제압을 다시 한번 기선 제압하는 네. 이런 형국이 펼쳐졌고 사실 목례라는 건 관행이기도 하고 굳이 이런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어도 네, 네. 되는 것이어서 이게 또 화제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된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 좀 팽팽한 그 분위기가 좀 느껴졌는데 그 이진숙 후보자의 아무래도 그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부분과 또 언론관 이 부분이 좀 주요 쟁점으로 많이 좀 다뤄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가 자연인이란 표현을 상당히 많이 네. 써서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은 그러면
자연인인 채로 계셔라. 내지는 이제 모 방송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네. 뭐 출연을 해라.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하는데 아마 본인이 해명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직이나 어떤 기자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제 개인 자격으로 여러 강연 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이분의 가치관이 어떤가라고 좀 의구심이 제기될 만한 여러 이제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영화와 관련해서도 네, 영화를 이제 좌파, 맞습니다. 우파로 나눴죠. 배우에 대해서도요. 네네. 뭐 이를테면 배우 문소리 씨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본인이 아는 지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공식석상에서 추도를 했거든요. 추모를 네네. 했는데 이제 좌파, 그럼 뭐 정우성 배우 뭐 네. 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영화에 대해서도 택시 운전사는 네. 좌파 영화, 변호인도 뭐 좌파 영화다.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저는 이제 다 본 경우가 네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 같은 배우도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이라는 좌파 영화로 찍힌 그 영화의 네. 출연 주인공이었고 또 우파 국제시장, 영화, 네, 예, 그러네요. 그 다 이제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타이틀에 뭐 좋아요를 누른달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자연인으로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일관 했는데 사실 공직자는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게 사실 여권 추천 몫인데 이번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좀 어렸을 때 본인이 개인이고 사인이고 어떤 네. 공직 타이틀도 없었을 때 뭐 외모 품평을 하고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켜켜이 좀 쌓이면서 공천장을 받았는데도 현역 의원을 이겼는데도 경선을 통해서 네네. 공천장을 뺏은 거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해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을 네. 수행할 이진숙과 사인이었을 때 이진숙. 왜냐하면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다소 좀 부족한 답변이 아니었냐. 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이냐, 5.18 사태냐 뭐 이런 네.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냥 법과 대통령의 의견과 나는 같다라고 해서 사실상 명쾌한 본인의 의사는 밝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청문회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아마 추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방통위 관련해서는 또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네. 이제 부위원장인데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국회가 지금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인 체제의 네. 어떤 위법성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이 공석인데 여러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월권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싶은 거고요. 사실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아닙니다. 네네. 다만 민주당에서는 정부 조직법에 따를 때 장관이 공석일 때,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장관직이니까요. 네네. 장관이 공석일 때는 차관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지금은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대행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논리로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 전에 탄핵을 좀 추진하겠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계획은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도 아직 청문회가 계속 중인데도 우리는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탄핵이란 건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한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네. 탄핵을 위한 탄핵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대통령 추천목 방심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이게 퇴임하고 나서 하루 만에 결정이 된 부분인데요. 류희림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민원사주 의혹으로 맞습니다.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연임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을 때 네. 심지어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그 방심위 구성이 장기화돼서 이제 좀 공백 사태가 네. 좀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방심 워낙에 좀 편파 징벌을 많이 했다. 징계도 뭐 흔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좌파 언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사들, 뭐 네. MBC, KBS, JTBC 이렇게 지정했다는 뭐 이런 보도도 있었었는데. 네. 그 언론사들이 집중 타깃이 돼서 상당히 많은 징계를 받고 법정 제재라는 건 재승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그 방송국으로서는 큰 거거든요. 그런 걸 주도했고 심지어는 뭐 셀프 민원이라고 네네. 했는데 이걸 사실상 제보한 사람은 뭐 좀 법적으로 네. 뭐 수사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셀프 민원에 대해서는 좀 답보 상태고 그래서 이 방심위원장 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 방통위에
노조가 커피차를 돌렸어요. 자축을 하는 의미로. 네. 그런데 이임식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좀 뒤로 물러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방심위 전체 위원이 9명인데 지금 5명밖에 없거든요. 이 5명이 류일임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실상 연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방송장악 의도의 또 시즌2가 아니겠느냐.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계가 들어서면 더 강도 높은 방송장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참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핵심 가치를 좀 지키기가 좀 어려운 시기 같아 보입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당원에게 난 아픈 손가락,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봉주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사실 이 당대표보다 네. 최고위원들 맞습니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했던 사람들은 정치권에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그럼 약간 이례적인 지금 약간 네, 선두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컷오프를 한번 했고 8명 중에 3명을 탈락시켰고 네네. 일단 3명을 탈락시켜서 지금 8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네. 5명이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거의 다 현역 의원들이에요. 지금 원내에 입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정봉주 의원은 목함질의 그 실언으로 네.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1차부터 1, 2, 3, 4차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지방을 돌면서 네. 거기에서 득표율이 제일 높아요. 현역도 네. 다 꺾고 제일 높은 이 표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일단 굉장히 강하게 탄핵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선명성을 쪄서 박수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네. 지도부로 입성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너무 강경한 좀 맞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동정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본인이 과거의 실언으로 일단 못한 건 맞습니다. 이제 공천을 못 받아서 이번에 국회에 입성이 좌절된 건 맞는데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여러 좀 노력을 본인으로선 했거든요. 그리고 낙곰수 뭐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 진영 내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지명도는 상당히 높고 뭐 현역 의원들보다도 국회의원은 한 번인가밖에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동안 그래도 고생했는데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출마 몇 번 못했잖아. 본인도 포기하고 스스로 뭐 내려놨잖아라고 하는 이제 동정론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아픈 손가락이라는 게 이게 좀 자꾸 마음이 쓰인다 그렇죠. 이런 느낌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경파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 정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 중도로 좀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좀 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정봉주 후보의 이 답변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인터뷰에서 오히려 나는 낙곰수가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낙곰수라는 게 그때 상당히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정말 그 팟캐스트로 이제 구현이 되는 방송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들었죠. 그러면서 뭐 진보 진영의 논리에 이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또 반대 입장,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명이라면 암은 일단 어두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좀 갇힌 그리고 좀 중도 확장성에는 좀 울타리를 치는 듯한 그런 평가도 사실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그냥 지도부의 일원으로 들어간다면 중도 확장성 이런 문제의식이 크게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선두 주자여서 맞아요. 지금 그런 걱정이. 왜냐하면 수석 최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수석 최고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흔히들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 왜냐하면 가장 투표수가 많았던,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최고위원을 흔히 수석 최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5명 안에서도 좀 뭔가 뭐 발언의 뭔가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발언의 비중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기자할 때도 보면은 최고위 회의는 모두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도를 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순번을 하면 암묵적으로 수석 최고라고 지칭되는 네. 분이 하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력도 높고 그리고 정당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일단 당대표가 없을 때 이거 대행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대표의 거리 시에는 원내대표가 그걸 수행하도록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대행을 한다거나 정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공식 타이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치적 상징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입성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게 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인가 여러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경선에서 지금 득표율이 9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압도적인데 안 그래도 사실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할 때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워낙 이 흐름을 좀 바꾸기가 좀 역부족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나름 의미 있는 좀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김두관 후보가 의미 있는 선전을 한다고 보기에는 10%도 채 네네. 득표를 못하고 있어서요.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박용진 후보랑 겨뤘을 때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77.77%였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딱 나왔을 때 77.77을 깨면 그걸 깨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선전하는 거다라는 평가가 네. 이제 사전에 나왔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부 네. 의원들은 30% 정도는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또 이제 경남 지역에서 36살인가 이제 군수로 정치 이력을 했고 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한계를 걸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지분이 있는 정치인이고 그런데 지금 뭐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역부족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쨌든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토론회가 이제 KBS에서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지만 뭐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각을 서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 노선이 좀 갈리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투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어떤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좀 정비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당대표보다도 최고위원 지금 경쟁이 더 치열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법 공부하고 지적하라. 네, 국회법 공부.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누굴까요? 네, 좀 예상이 됐었는데 또 다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뭔가 좀 공부가 더 필요한 국회법 공부가 필요한 다른 의원이 있었나 싶은데요. 국민청원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민주당 해산 촉구 청원까지도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일단 좀 뭐 오염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촉발이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었습니다. 5가지 사유를 들었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140만 명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맞불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아예 해산해야 된다. 이것도 5만 명을 넘었다는 거고 이 요건이 국회 동의 청원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30일 안에 이제 5만 명 이상을 이제 찬성하는 요건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5만 명이라는 것도 그냥 5만 명이 아니라 상당히 이 본인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하고 이 의견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 소위에 이게 회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명단 같은 거는 공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해당 소위에서 공유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인 것이냐.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정치권이 치닫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래? 그럼 탄핵을 불붙이고 있는 좀 군부를 떼는 민주당은 아예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라고 해서 5만 명. 그리고 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주도한 정청래 위원장은 이건 대단히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국회 동의 청원이란 제도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격돌하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청원이 뒤로 밀려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하려면 이제 명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청래 위원장과 관련된 청원 이유는 뭔가요? 일단 아니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왜 독단적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왜 파행을 자초하고 막말을 하느냐, 왜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있는데 또 정청래 위원장이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관련 청문회 나 열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여야 간사 동시에 선출해야 되지만 그때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안 등원을 거부하면서 이제 보이콧, 그다음에 뭐 위원장도 잘 정해지지 않았을 때 국회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민주당부터 뽑았던 거다. 뭐 이렇게 네.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이 제때 출석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 또 막말, 협박, 권한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서도 아니다. 나는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런데 뭐 거울을 보세요. 뭐 10분 동안 나가 있으세요. 이런 게 뭐 엄청 적절했다라고 네. 보는지는 사실 의견이 갈릴 거예요. 이제 민주당 네. 내에서도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해임 사유로까지는 네. 좀 이렇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의 목소리를 좀 입법에 반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제도인데 취지 자체가 좀 훼손되기도 하고 좀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정부 때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네네. 있었죠. 그때는 뭐 20만 명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정 수치를 도달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나 아니 국민들께 이제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근데 그때는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뭐 여러 경로로 한 사람이 뭐 2중, 3중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국회 동의청원은 법에 근거해서 또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좀 엄중한데 거기에 이제 5만 명이란 요건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면 다 폐기되는 형국입니다. 네. 물론 거기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해서만 모든 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긴 하지만 이를테면 희소병, 그러니까 좀 희귀병과 관련해서는 보험도 잘 안 되고 되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병 자체도 힘든데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 청원을 하지만 폐기된 게 100건이 넘는다라고 해요. 정작 사람들의 관심을 맞습니다. 좀 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급발진 사고도 이제 강원도에서 손자가 사망한 그 할머니가 모는 자동차. 그래서 아버지가 청원을 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또 5만 명 요건을 네. 달성하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급발진 여부가 막 국가수에서 환기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통과를 하긴 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뭉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절박한 그 사연을 가지신 분들께는 오히려 계시죠.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네.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이변은 없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남은 과제는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또 여당에 남은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전당대회까지 오기가 참 힘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네.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 나왔고 또 결선 투표 갈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결선 투표까지 안 맞습니다. 갔죠. 네. 어대하는 그대로 유지가 됐던 네. 것 같아요. 처음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막판에는 나경원 후보와 너무 부딪혔으니까요. 네네.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네. 기소된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이거는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개인 청탁으로 상당히 폄훼를 하면서 네. 막판에는 사과를 했지만 그 뒤에 이어졌던 토론회에서는 개인 청탁이었다고요라고 굉장히 이 압박을 넣는 나경원 의원한테 7번 네라고 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당원들한테는 아니 그 둘이만 있을 때 나눈 대화를 이렇게 오픈하는 게 맞아? 네. 그러면 누가 믿고 말을 할 수 있겠어? 네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거 공소 취소든 뭐든 정치적으로 이런 뭐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역공을 펴는 게 과연 동지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로 이제 했던 거죠. 아마 캠프 안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도 실언이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사과까지 한 것 같은데 악재는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친윤계가 더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엔 60% 이상을 득표하면서 어대하는 계속됐었구나. 그리고 8대2에서 20%는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당원이 아닌 거기는 63%대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은 채로 미래 권력을 선택했구나 이런 평가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원래는 이제 당심하고 또 일반 여론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은 사실 민심 당심이 크게 달랐던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흐름인 건 맞았었어요. 이를테면 뭐 지난번에는 100% 당원으로만 했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요.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가 당시 겨뤘을 때도 이준석 돌풍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한테 졌어요. 한 3% 정도.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었다.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는 당심은 그러니까 당원들은 선택을 했는데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거죠. 경기도지사 때도 민심은 유승민 당시 후보였는데 당심은 김은혜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됐던 전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평가가 좀 당원들 사이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보는 4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지선다. 선택지가 2개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냐 미래권력 한동훈 당대표냐.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또 상대할 대항마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와 관련한 어떤 선택지는 한동훈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전개가 될 때는 이 한동훈 후보의 그 어대한을 좀 흔들기 위한 그런 공격이라고 할까요? 공세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이제 거의 뭐 좀 타격감이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한테도 여쭤보더라도 실망한 당원들의 그 기류와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당 사람인데 뭐 타당에 대해서도 아니고 자당에 그리고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히 격돌을 했던 때라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개인 공격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이슈가 좀 더 전반부에 터졌으면 여파가 크게 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막판에 터져서 사실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좀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분석에 그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개됐을까 좀 의문이 많이 표해지는 부분은 또 있고요. 사실상 여사가 참전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죠. 왜냐하면 문자가 느닷없이 공개가 됐어요. 그 부분은 내가 그렇게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명품백수수가 총선의 악재라고 해서 사과 여부를 여러 차례 타진했는데 이른바 읽었는데 답하지 않고 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온당한 처사였냐? 넘어서 당대표로서 정무적인 판단은 사실상 온당했느냐라는 이런 물음표가 많이 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 배신자 프레임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 특히 여사에 대한 비토 목소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나온다는 거. 거리 두기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면 과거에 이제 공개됐던 것도 보면 대단히 이제 국민의힘을 싫어한다. 뭐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했다. 우리 두 부부는 뭐 이런 이야기는 또 원조 정통 보수층한테는 약간 좀 싫어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하나의 요인은 그런 경쟁 후보들이 뭔가 한동훈 후보를 압도할 만한 장점이 있다거나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걸 잘 보여주거나 어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실점을 많이 했던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색깔론 같은 게 이렇게 공격의 수단으로 되면서 상당히 근거 없는 공세를 펼친 것 같은
어쨌든 그 인상을 상당히 강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한동훈 당대표의 지금 지지율이 62.8%가 나왔고 원희룡 후보가 18.8%가 나왔는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가 이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보여요. 왜냐하면 나올 때는 전략을 잘 짜서 나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나왔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전격 등장을 했어요. 대통령과 면담을 하러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이른바 뭐 친윤은 아니어도 뭐 멀윤이었다가 조금 가까워진 나경원 후보를 전격 지원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전적인 신뢰를 주기 어려우니까 우리 더 확실한 원희룡 카드를 들자라는 게 중평이었는데 지금 원희룡이라는 개인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한 게 상당한 마이너스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평가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는 더 결집하게 됐어요. 더 한 몸처럼 일단 됐습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다른 경쟁자가 다시 내각 들어가는 거 아니냐, 대통령 참모로 다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당대회는 사실상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의 질문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친윤을 너무 찐윤으로 자리매김을 한 게 본인도 대권을 꿈꾸는 이제 잠룡으로 분류가 되는데 과연 득이 될 것이냐, 이제 마이너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실 반응에 또 상당히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요. 또 어제 이제 그 낙선자들까지 함께 하는 그런 만찬을 이제 자리를 가졌는데 앞으로 좀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갈등을 바로 노출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건 당에 굉장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상징적인 단면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제 저녁 회동을 했잖아요. 그게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빨리 만났다는 건 뭐 앙금을 풀기 위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보통의 정치 문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요, 지금 최고위원 4명 선출됐고 이제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있어요. 그건 당대표가 임명해야 됩니다. 대변인도 임명해야 돼요. 아직 구성이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찬 자리를 좀 빨리 가졌다는 거죠. 만찬 자리에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도 만찬 다음 날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은 겁니다. 한동훈 사령탑에 이런 일원들이 아직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낙선자들까지 같이 불러서 전현직 지도부도 다 같이 불러서 낙선자들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는 좀 이런 경우는 없었죠. 왜냐하면 바로 전당대회 때를 환기해 보면 됩니다. 김기현 당대표 때 7일 만인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독대가 사실상 있었고요. 낙선자들까지 배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통령의 의중은 사실은 좀 불편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통합의 의미로 이제 좀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삼겹살 이제 쌈을 싸먹는 뭐 고추장도 넣고 고기도 넣고 파채도 넣어서 쌈을 싸먹는 뭐 비빔밥을 할까 뭐 했다 하지만 그런 상징성만으로 멀어진 간극을 메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된 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다른 이제 최고위원들 중에 약간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한 대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인터뷰를 한 그런 이제 발언들이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난 갈등이 또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관측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최근에 이제 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실 기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익명의 관계자 발이긴 합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자기 정치하는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부 보수 패널들은 아니 뭐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냐, 민주당에 입당할 거냐 이렇게 폄훼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엄호해주는 분위기는 최소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표를 보좌하고 같이 구성을 하는 이런 최고위원들은 완전히 한동훈 그 신임 대표를 옹립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당 통해 가지고 이제 건너 국민의힘까지 가게 된 정치학자인데 아니 왜 우리가 당대표 말을 들어야 돼? 이 원내 사정탑 말을 들어야지. 원내와 관련한 맞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거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진 이슈가 아니지 않아요? 라는 취지로
사실상 직격합니다. 네네. 김재현 최고위원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최고위원이 같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던 그걸 다 봤어요. 네. 그러면서 뭐 관련해 가지고 제도가 좀 정비되곤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 할 것인지, 정책위 의장을 누가 할 것인지 탕평의 방점을 맞출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탕평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 사람을 지명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지금 이제 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한 대표가 이제 제3자 추천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당 내부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또 네. 같은 입장이니까 여당으로서, 그리고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당론이에요. 반대하는 게. 그런데 일단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때, 전당대회 출마할 때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걸 안 받을 도리가 있냐라고 되물었어요.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독소제황, 그러니까 특검을 민주당에서만 추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드루킹 특검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했었어요. 그때 김경수 지사 관련했을 때. 국정농단 특검은 또 민주당에서만 또 추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 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고 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수가 바뀌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처리해왔던 전례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 특검, 물론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장 특검은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논의를 할 수 있고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보고 재부의를 하자,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약간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민주당의 안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는데, 본인이 일단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입장들도 다 평가의 요소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거죠. 정치인이 본인이 뱉은 말을 주워 삼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였고, 국민 눈높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철해 나갈지가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아마 최상병 특검이 이제 재의결이 이제 그 상정돼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8명의 저희가 이탈표가 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제3자 추천.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은 네네. 이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에 좀 공감하는 의원들도 네.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객관적인 네네. 진단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제3자 지명과 관련해서 법안이 손질이 된다면 그때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좀 맞습니다. 논의가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명으로 한다는 부분이 혹시 그래도 내심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에 한동훈 새로운 체제도 이 독소 조항이라는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재부의를 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파장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좀 자세히 다룰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방식을 국민 눈높이에서 고려했어야 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뉘앙스로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여러 분열 지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총선 때 나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최상병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입장은 비교적 명확한 것 같아요. 아니, 여사가 결단해서 그것도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안 받을 때는 왜 조사 안 하냐고 난리를 치다가 조사를 받으니까 왜 다른 데서 받았냐고 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가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위를 보면 조금 따지고 들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이게 무혐의를 내리더라도 공정성에 오해를 자초하면 안 되니까 제3의 장소는 안 된다고 누차 중앙지검장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장은 제3의 장소를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총장한테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냥 조사를 해버렸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 수사 지휘권이 있고 없고는 사실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면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는 당연히 보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수사 지휘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를 많이 해봤던 네네. 부하 검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오히려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또 대통령의 입장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또 돌파를 해야 되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다음 날인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가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이제 향후 뭐 청문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이제 좀 진행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자신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또 관건이죠. 맞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당장 뭐 한동훈 특검법을 엄청 속도를 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기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사실상 그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일단 우선순위는 한동훈 맞습니다. 특검법이 아니다. 힘을 분산하는 네. 부분이 있고 주의력이 흩어지는 부분이 네네.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이가 멀어졌으니까 지렛대로 활용이 될 측면도 있다고 전략적으로는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 못하는 게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군의 어쨌든 그 의원들이 있죠. 이른바 네네. 친윤계. 네. 그런데 사실 너무 수사를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법률 공동체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손준성 검사 건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항소심 결심 공판 때 울먹였다고 하는데 구형량을 뭐 듣고 네. 그거는 손준성 개인 검사가 자체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1심 판단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한 그리고 그 당시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한 고발장을 자유한국당에 던져준 겁니다. 그거는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내역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직전에 한동훈 당시 검사와 굉장히 여러 차례 이렇게 텔레그램인지 메시지를 네네. 주고받아요. 손준성 검사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한동훈 특검에 들어있는데 대통령과 너무 붙어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녀 입시 문제는 완전 다르죠.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 자녀가 굉장히 해외 명문대, 미국의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네. 논문 대필자도 나왔고 그게 논문 게재 사이트에 갔는데 이 논문 게재 사이트에서 제대로 스크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혐의였던 거거든요. 네. 큰 틀에서.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친윤계는 부글부글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께 누가 되거나 불똥이 튈 수 있는 건 좀 분별해서 처리를 안 하고 이런 이야기도 여러 시나리오가 지금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좀 원래 이제 굉장히 이제 비방이라든지 폭로전이 이제 난무한 결국엔 약간 분당대회가 아니냐 이런 약간 조롱 섞인 비난까지 나왔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였지만 어쨌든 흥행은 좀 엄청 났습니다. 이게 약간 자극적인 드라마가 좀 시청률이 네네. 잘 나오는 그런 효과 같은 건지 변호사님은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반등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민주당을 좀 앞서는 지표가 나오는데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조국혁신당과 표를 갈라지다 보니까 좀 열세인 측면도 있지만 상승 추이였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 것인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호재는 뭐 채콤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다라는 네. 거, 그리고 컨벤션 효과라는 것을 전당대회 좀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잡음도 많았지만 흥행도 사실상 됐다라고 보고 물론 투표율은 지난 그 전당대회 좀 때보다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졌다고는 네, 네. 하지만 전전 전당대회 때보다 그 전 전당대회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흥행과 관련해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민주당 이슈보다는 국민의힘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됐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약간 이제 기대감도 좀 네, 있지 있는 않나 것 같습니다. 싶네요. 자, 저희는 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검찰총장 대 중앙지검장 갈등 격화되나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중앙지검이 출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사실을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긴 어려운 거죠. 네. 아무리 이제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일반 분들은 이해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법 형식에 얽매인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극상이 아니냐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거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 신분이었고 수사 대상이어서 그 남편인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는 게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배제했던 네, 네. 거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그 뒤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그 조항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느냐의 문제의식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여사의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 15일이면 끝납니다. 네네. 본인이 검찰의 어쨌든 조직의 뭐 안정성 이런 걸 위해서 또 신뢰 회복 같은 걸 위해서 여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네네. 당연하지만 검찰로 소환해서 부른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논의하던 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러고 제3의 장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전격적으로 지난 주말에 조사했는데요. 거의 조사가 끝난 마당에 전화를 했다는 거고 네네. 경로하니까 집으로 찾아갔다는 건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이거는 어쨌든 경로를 물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누구와 소통했느냐 아니면 누구의 뜻을 따른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도 내홍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를 지정을 했고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입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검찰 조사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사가 소환 조사 받은 건 네. 의미가 없다고 폄훼할 수는 없죠. 이제 4년 3개월 만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네. 건데요. 그동안 여사가 어떻게 조사에 임했느냐.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어요. 네. 서면으로라도 소명하라고 했더니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2차 주가 조작과 관련한 연결성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환 조사했는데 국민들이 여사를 그 포토라인에 세워서 뭐 망신 주기식으로 소환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공보 준칙이 바뀌었거든요. 조국 전 장관 때. 네네. 조국 전 장관 때 이게 언론과 굉장히 유착을 하고 뭐 굉장히 사실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망신 주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검찰 기자들과의 티타임도 없앴는데 이 정부 들어서 티타임 같은 건 다 부활됐어요. 근데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는 그냥 그대로 뒀거든요. 여사를 부르더라도 당연하지만 비공개 소환이 맞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중앙지검이 되는 게 맞죠.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검찰에서 반드시 조사받아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그런 규정이 없는 거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둘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면죄부를 주는 건 돼서는 안 됩니다. 보안청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울중앙지검 내 관할 보안청사? 이랬을 때 제가 주변의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제가 못 들어봤으니까요. 들어봤다는 연차 많은 변호사님들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이성윤 의원, 자기는 그런 건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알려줘 봤더니 경호처 직원들 교육 장소였다는 겁니다. 수사검사들은 휴대전화도 다 내려놓고 했다는 거예요. 여사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사 측에서 장소, 시간을 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수사 상황이 알려지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나오면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특혜라고 하지 않으면 뭘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 하루 만에 이창수 서울지검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이 진상 파악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검 대변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친윤검사, 찐윤검사라고 했을 때 이른바 굉장히 찐윤검사로 일단 나왔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을 때 맥락이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사를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수사 라인이 1부장부터 4부장까지 서울중앙지검이 네. 다 그 갈렸습니다. 발언을 하고 나서 한 열흘쯤 맞아요. 뒤에 이제 그 대규모 이제 교체가 있었죠. 네. 인사. 송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네요. 이른바 친윤검사였는데도 사실상 인사 대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등판한 인물이어서 대통령의 사실상의 하명을 받는 거 아니냐. 그 맥락에서 또 민정수석실이 부활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나만 조사해라라고 하지만 감찰이든 조사든 어떤 진상 파악이든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사퇴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조사가 이뤄졌는데 추가 조사가 더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겁니다. 결론이 곧 나올까요? 예, 여사에 대해서는 2번, 3번 소환하는 게 어려웠어서 네. 그래서 7시간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장규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1부에서는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와 이메일로도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